붉은 광장의 돌바닥은 수세기의 발자국을 머금은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모스크바의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행인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다. 저 멀리 바실리 성당의 알록달록한 양파돔 지붕들이 흐린 하늘 아래 비현실적인 색감을 뽐내고 있었고 육중한 크렘린 궁전의 붉은 벽은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웅변하는 듯했다. 그 위압적인 풍경 속에서 22살의 미술학도 레나 바실리에바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한 채 스케치북에 몰두해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레나는 모스크바의 장엄함과 혼돈이 뒤섞인 에너지를 포착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의 곱슬거리는 밝은 갈색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틀어 올려져 있었고 목에는 커다란 헤드폰이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음악 대신 주변의 소리를 희미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낡은 캔버스 가방에는 온갖 종류의 펜과 물감 그리고 반쯤 채워진 스케치북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때로는 한 가지에 몰두하면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예술가 특유의 산만함이 엿보였다. 레나의 시선은 지금 크렘린 벽 앞 레닌묘 근처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명의 위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대통령 연대 소속의 병사, 짙은 녹색의 제복과 높고 검은 털모자 파파, 그리고 칼같이 각 잡힌 자세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저 완벽한 대칭과 부동의 인내심 뒤에는 어떤 인간이 숨쉬고 있을까? 레나는 연필을 빠르게 돌리며 그 경직된 선과 그림자를 포착하려 했었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다. 주변에는 레나처럼 위병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관광객들이 꽤 있었다. 왁자지껄 떠드는 단체 관광객들, 셀카봉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젊은이들,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부모들. 레나는 잠시 그들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스케치북 한 구석에 빠르게 그려 넣었다. 포근한 인상의 중년 여성 안나 페트로브나, 질서정연함을 중시하는 듯 보이는 엔지니어 타입의 빅토르 안드레예비치, 그리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주변 상황을 콘텐츠로 소비하려는 듯한 젊은 커플 스베타와 안톤. 그들 모두는 이 역사적인 공간의 일부이자 레나의 관찰 대상이었다. 다시 위병에게 집중한 레나는 지금의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조금 더 낮은 시선에서 그의 부츠 끝부터 솟아오른 듯한 위압감을 담고 싶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관광객들을 위한 통제선은 희미한 페인트 라인으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탓에 잘 보이지 않았다. 아주 살짝만 넘어가면. 레나는 스케치북에 코를 박을 듯 집중한 채 무심코 그 희미한 선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완벽한 구도에 대한 생각뿐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술가의 열정이 현실의 규칙을 잠시 흐릿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광장의 소음을 갈랐다. 스토얏! 나자트! 나자르트! 멈춰! 레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녀가 그리고 있던 바로 그 위병, 병장 드미트리 이바노프였다. 그의 파란 눈은 조금 전까지 레나가 스케치하던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오직 냉정한 경고만을 담은 채 그녀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레나에게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레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소리로 제지당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어설픈 러시아어로 변명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드미트리 병장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레나를 응시하며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달리니유, 니메들렌나. 나자드자 리니니유. 선 뒤로 물러서 그의 태도는 너무나 차갑고 사무적이어서 레나는 마치 자신이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
스베타와 안톤 커플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키득거렸고 빅토르 안드레 예비치는 젊은 아가씨가 규칙도 모르고 하는 듯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오직 안나 페트로브나만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레나를 바라보며 드미트리 병장을 향해 애가 잘 몰라서 그런 건 너무 엄격하게 구시는군요 라고 작게 속삭이려 했지만 병장의 싸늘한 시선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레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의 떠밀리듯 황급히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통제선 밖으로 나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방금 전까지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차가운 수치심과 억울함으로 얼룩져 버렸다. 위병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면을 응시하며 부동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완벽한 제복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레나에게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비정한 규율 그 자체처럼 보였다. 광장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레나의 눈에 비친 모스크바는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레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겪은 굴욕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거의 도망치듯 붉은 광장을 빠져나와 크렘린 벽을 따라난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으로 향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빠른 걸음으로 인적이 드문 벤치를 찾아 주저앉았다. 손에 쥔 스케치북이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방금 전까지 영감의 원천이었던 그 위병의 모습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작 한 발짝이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망신을 줘야 했나?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에서 부글거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물론 그곳에도 규칙은 있었지만 이토록 비인간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자신의 V 콘탁트 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조금 전 몰래 찍어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제복과 자세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드미트리 병장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였다. 혹은 분노를 담아 빠르게 그린 그의 차갑고 경직된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한 캐리커처를 첨부했을 수도 있다. 모스크바 크렘린 위병의 비인간적인 일면, 예술가에게 너무나 가혹한 도시, 고작 스케치 각도 때문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범죄자 취급하며 고함을 지르다니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질서인가? 존중은 어디에? 모스크바 실망, 크렘린 위병 예술 탄압, 러시아의 현실. 감정에 휩쓸려 쏟아낸 글이었다. 평소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좋아요가 하나둘 눌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 레나, 괜찮아요? 너무했네 그 위병. 힘내요. 예술가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죠. 위병은 자기 임무를 수행했을 뿐. 빅토르 안드레예비치 같은 생각. 이거 완전 웃기네. 영상 없어? 공유 좀. 스베타와 안톤 같은 부류의 댓글. 러시아 공권력의 현주소. 외국인에게는 더 심하지. 댓글창은 순식간에 레나에 대한 동정, 위병에 대한 옹호, 러시아 사회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의견으로 시끄러워졌다. 특히 스베타와 안톤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모스크바 흔한 일상 같은 자극적인 코멘트와 함께 레나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작은 온라인 논쟁의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레나는 댓글들을 읽으며 잠시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던져넣고 텅 빈 눈으로 정원의 푸른 잔디만 바라보았다. 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편 교대 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던 드미트리 이바노프 병장은 막사한 휴게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루 종일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관광객들의 시선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에 대한 긴장이었다. 플래시 세례,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오늘 레나처럼 무심코 혹은 악의적으로 통제선을 넘으려는 사람들. 그는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감정 없이 오직 규정 위반과 임무 수행이라는 틀 안에서 처리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때 동료 병사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봐, 드미트리. 어떤 아가씨가 콘탁텍에 우리 욕을 잔뜩 써놨네. 크렘린 위병이 비인간적이라나 뭐라나. 누군데? 드미트리가 무심하게 물었다. 몰라. 미수라는 학생 같은데. 사진 보니까 아까 내 근무 위치 근처에서 소란 피우던 그 여자애 같기도 하고 스케치북 들고 있던 애. 드미트리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동료에게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게시물을 확인했다. 레나가 올린 글과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들. 비인간적, 가혹함, 예술 탄압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규칙을 어긴 건 자신인데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하는 거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논란이 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대응이 규정상 완벽했다고 확신했지만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이런 식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다. 최근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은 터라 더욱 예민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 원칙적으로, 더 단호하게 행동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말없이 동료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믿음과 그 행동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사이에서 미묘한 균열이 느껴졌다. 휴식 시간은 끝났다. 그는 다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다음 근무를 위해 막사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도 있었지만 그 무게는 조금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했다. 광장의 돌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율처럼. 며칠이 흘렀다. 레나의 브콘탁테 게시물에 대한 관심은 인터넷의 다른 무수한 이슈들처럼 서서히 가라앉았다. 뜨거웠던 댓글창은 잠잠해졌고 좋아요 숫자도 더 이상 늘지 않았다. 레나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격했던 감정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모스크바 강변을 따라 하염없이 걷기도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의 행동에도 분명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게 되었다. 아무리 예술적 영감에 몰두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무시한 것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병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를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규칙과 권위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낯선 도시에서 겪은 작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 후로 레나는 크렘린 근처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혹시라도 가게 되더라도 위병들이 있는 곳은 멀찍이서 바라볼 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한동안 날카롭고 경직된 선으로 그려진 위병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분노와 억울함을 담아 왜곡되게 표현된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레나는 다시 런던, 아니 모스크바의 다른 아름다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의 장엄한 그림들, 아르바트 거리의 자유로운 예술가들, 고리키 공원의 활기찬 풍경. 그녀는 다시 펜을 들고 스케치북을 채워나갔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깊이 있는 시선이나 복잡한 정이 담기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날의 불쾌한 경험이 그녀의 예술 세계에 예상치 못한 자양분이 된 것처럼. 드미트리 이바노프 병장은 여전히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날의 소동이나 SNS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되거나 문책받는 일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위병이었고 그의 제복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관광객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그의 시선에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관찰력과 경계심이 스치는 듯했다. 혹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피로감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 남은 작은 파문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의 원칙주의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의 무게와 그것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아주 희미한 자각, 혹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감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모스크바의 봄은 변덕스러웠다. 어느 날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다가도 다음 날이면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다. 레나는 이제 제법 모스크바의 리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크렘린 근처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찾을 때는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풍경을 대했다. 장엄함과 아름다움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규칙과 보이지 않는 경계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레나는 트레티아코 미술관 앞 광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빠르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분수대 근처에서 뛰어놀기 시작했다. 안전요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다른 곳으로 가서 놀기 시작했다. 레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에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문득 그날 붉은 광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씁쓸함보다는 담담함이 더 컸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다양한 모스크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극장 앞의 연인들, 지하철역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 공원에서 체스를 두는 노인들, 그리고 가끔은 아주 멀리서 바라본 크렘린 위병의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그림 속 위병은 더 이상 분노나 왜곡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도시 풍경의 일부로서 담담하게 그려져 있었다. 때로는 그의 얼굴에 인간적인 고뇌나 피로감이 살짝 엿보이는 듯하게 표현되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경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같은 시각 드미트리 병장은 붉은 광장에서 다음 교대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 아이가 실수로 통제선 안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굴렸다. 아이의 엄마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드미트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큰 소리로 경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까딱여 근처를 순찰하던 다른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찰관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아이 엄마에게 장난감을 건네주었다. 드미트리는 그 모든 과정을 정면만 응시한 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부동 자세는 이전보다 조금은 덜 경직되어 보이는 것도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그저 지켜보는 이의 희망 섞인 해석일 뿐일지도 몰랐다. 모스크바의 하늘 아래 레나와 드미트리의 삶은 다시 각자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짧았던 충돌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레나는 예술가로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고 드미트리는 자신이 지키는 규율의 무게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한 결말 없이 거대한 도시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레나는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스크바 강과 그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을 그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모스크바는 이제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첫 장의 설렘과 호기심 가득했던 그림들부터 붉은 광장에서의 사건 이후 분노와 혼란이 담겼던 그림들, 그리고 점차 다양한 모스크바의 풍경과 사람들을 담담하게 담아낸 후반부의 그림들까지. 스케치북은 그녀가 이곳에서 겪은 감정의 파노라마이자 성장의 기록이었다. 특히 눈길이 머문 것은 여러 번 등장했던 크렘린 위병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경외의 대상이었고 다음에는 분노의 표적이었으며 마지막에는 그저 묵묵히 서 있는 도시의 한 부분으로 그려진 그의 모습. 레나는 마지막으로 그린 위병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인간적인 표정이 담겨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자신의 변화된 시선이 투영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비인간적인 규율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 역시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명의 젊은이일 뿐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것이다. 떠나기 전날 레나는 마지막으로 붉은 광장을 찾았다. 그날의 불쾌한 기억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그곳의 풍경을 눈에 담고 싶어서였다. 여전히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크렘린의 붉은 벽은 위용을 자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위병들이 서 있었다. 레나는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그날의 그 위병 드미트리 이바노프가 있을까 싶었지만 똑같은 제복과 자세 속에서 특정 인물을 구별하기는 어려웠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 풍경을 가슴에 담았다.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웅성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차임벨 소리, 그리고 묵묵히 서 있는 위병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경험한 모스크바였다. 아름다움과 혼란, 따뜻함과 차가움, 자유와 규율이 공존하는 도시. 그녀는 이곳에서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길을 돌리려는데 문득 안나 페트로브나와 비슷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손녀로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위병 근처 통제선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가 신기한 듯 위병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 하자 아주머니는 얼른 아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얘야, 저분들은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방해하면 안 돼요. 레나는 그 모습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존중은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레나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작품 세계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영향을 남겼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관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규율과 자유, 개인과 시스템 사이의 긴장감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모스크바에서 그린 스케치들을 바탕으로 완성한 몇몇 작품들은 작은 전시회에 출품되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 중에는 붉은 광장의 위병을 그린 작품도 있었는데 비판적이거나 동정적이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담아낸 그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이었다. 관람객들은 그 그림 앞에서 저마다 다른 상념에 잠기곤 했다. 한편 모스크바의 드미트리 이바노프 병장은 여전히 크렘린을 지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지만 그의 임무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원칙에 충실했고 그의 외적인 모습에서는 어떤 변화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그는 자신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혹은 통제선 근처에서 서성이는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문득 스케치북을 들고 있던 그 젊은 여학생을 떠올릴 때가 있었다. 그 기억은 짜증이나 분노보다는 이제는 어떤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올렸던 SNS 게시물은 이미 오래전에 잊혔지만 그 일이 그에게 남긴 것은 규칙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자신의 행동이 비록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희미한 인식, 그리고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익명의 얼굴들 뒤에 각기 다른 이야기와 감정을 가진 개인들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 같은 것. 어느 겨울날 눈발이 흩날리는 붉은 광장에서 드미트리는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총을 쥔 채 서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문득 그는 자신의 이 모습이 누군가의 스케치북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차갑고 비정한 규율의 화신으로? 아니면 그저 혹한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한 명의 젊은 군인으로? 아마도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고 붉은 광장은 서서히 하얗게 뒤덮여가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청춘도, 그가 지키는 제국의 시간도. 레나와 드미트리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각자의 삶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남겨진 작은 붓 터치와 같았다. 하지만 그 짧은 스침과 충돌은 분명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미세한 변화를 가져왔다.
어쩌면 진정한 성장이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과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 아래 레나는 상트페르부르크의 작업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고, 드미트리는 붉은 광장에 눈을 맞으며 다음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맴돌고 있는 듯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9 Total Characters 1728. 레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미술 아카데미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녀는 졸업 작품으로 모스크바에서의 경험을 모티브로 한 연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계에서 나 그란츠라는 제목의 이 연작은 단순히 붉은 광장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느꼈던 다양한 감정과 성찰을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이미지들로 풀어내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며 경직된 선과 차가운 색감으로 표현된 위병의 모습, 혼란스럽고 불안한 자신의 감정을 담은 자화상, 그리고 규칙과 자유, 개인과 시스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그려나갔다. 작업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그날의 불쾌한 감정이 되살아나 붓을 놓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너무 주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레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크렘린 대통령 연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다큐멘터리는 화려한 의장 행사 모습뿐만 아니라 위병들의 고된 훈련 과정, 엄격한 내무 생활,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스트레스 등 인간적인 면모들을 조명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몇 시간씩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고충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에 대한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다. 레나는 화면 속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서 문득 드미트리 이바노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역시 저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차갑고 비인간적으로만 보였던 그의 모습 뒤에도 자신과 같은 평범한 젊은이의 고뇌와 감정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레나의 작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병을 단순한 악역이나 규율의 상징으로만 그리지 않았다. 그의 모습 속에도 인간적인 고뇌와 복잡한 내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피로한 어깨선이라든지 굳게 담은 입술 옆에 아주 작게 패인 고뇌의 흔적 같은 디테일들을 추가했다. 그녀의 작품은 이제 일방적인 비판이나 자기 연민을 넘어 상황의 복잡성과 양면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졸업 전시회 날 레나의 경계에서 연작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앙에 걸린 붉은 광장을 배경으로 뒷모습만 보이는 위병과 그를 멀리서 스케치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그림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림 속 위병의 뒷모습은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고, 그를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림 앞에는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그들은 그림 속에서 권위와 개인, 통제와 자유, 오해와 이해라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고 공감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레나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자신을 전직 크렘린 연대 위병이라고만 밝혔을 뿐 다른 정보는 없었다. 그는 우연히 레나의 졸업작품 전시회 소식을 접했고, 특히 붉은 광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당신의 그림 속 위병의 뒷모습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시선 속에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했던 젊은 날의 저를요.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움직이는 조각상이나 규율의 상징으로만 여기죠. 하지만 당신의 그림은 그 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포착해낸 것 같아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위병과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경험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술가로서 당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과거의 저를 돌아보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나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드미트리 이바노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령 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가닿았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그날 붉은 광장에서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는 이제 예술을 통해 치유되고 승화되어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다리가 된 것이다. 그녀는 답장을 쓸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림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는 전달되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레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을 가진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화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작품은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에 대한 주제를 탐구했지만 이제 그 경계는 단지 물리적인 선이나 사회적인 규율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 이해와 오해의 간극, 그리고 자기 자신 안의 모순과 같은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었다. 가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모스크바에서의 그날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조금은 덜 예민하고 조금은 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과 같은 깊이와 넓이를 가진 예술가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상처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드미트리 이바노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아마도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여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어쩌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모스크바 어딘가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끔 TV 뉴스에서 크렘린 위병들의 모습이 나올 때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무심하게 채널을 돌릴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회에 젖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레나는 더 이상 드미트리 이바노프 개인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녀가 예술을 통해 탐구하는 더 큰 주제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와의 짧았던 만남이 남긴 파문과 그로 인한 자신의 변화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레나는 중견 화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시될 기회를 얻었다. 몇 년 전 파리에서 열린 그녀의 개인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시회 카탈로그에는 경계에서 연작 중 붉은 광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대표작으로 실렸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작품이 가진 차가운 질서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온기와 연약함을 높이 평가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남자가 그 그림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는 러시아인이었지만 파리에 거주하는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레나에게 다가와 서툰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화가님. 이 그림에 대해 잠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이 그림 속의 위병, 혹시 특별한 모델이 있었나요? 아니면 상상으로 그리신 건가요? 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특정한 한 사람을 모델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 모스크바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림 속 위병과 같은 곳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을 보니 잊고 있었던 많은 감정들이 떠오르는군요. 특히 저 뒷모습에 담긴 무게감과 고독함이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레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단순히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영혼을 그려내셨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레나는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제 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전시회장을 나섰다. 레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회에 젖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드미트리 이바노프였을까?
아니면 그저 같은 경험을 공유했던 수많은 전직 위병들 중 한 명이었을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예술이 시간을 넘어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붉은 광장의 위병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갑거나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품은 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인간적인 존재로 다가왔다. 레나는 그림 속 위병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지듯 바라보았다. 그날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아 그녀의 예술과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경계 앞에서도 자유롭게 숨쉬고 또 다른 이야기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레나의 파리 전시회 이후 그녀의 작품은 더욱 폭넓은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계에서 연작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아트북으로 출간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아트북 서문에서 레나는 모스크바에서의 경험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술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예술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고 썼다. 이 아트북은 러시아에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많은 독자들이 레나를 찾아와 그녀의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어떤 이는 엄격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토로했고, 어떤 이는 타인과의 오해로 인해 상처받았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레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경험이 비단 개인적인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인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레나 앞에 섰다. 그는 다른 독자들처럼 들뜬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긴장되고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레나가 내민 아트북에 사인을 받는 대신 작은 메모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레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지를 받아 펼쳐보자 거기에는 짧은 러시아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붉은 광장에서 당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었던 것을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예술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레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레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드미트리 이바노프였을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였다. 그가 남긴 메모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담아두었던 진심이 어려 있는 듯했다. 레나는 메모지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역시 그날의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번민했을지도 모른다. 레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답했다.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예술가가 되었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남은 독자들에게 밝은 미소로 사인을 해주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날 붉은 광장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한 화해를 맞이한 것이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남겨진 상처를 보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말이었다. 사인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레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드미트리라고 추정되는가 남긴 메모는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그 역시 고뇌하는 인간이었음을,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다음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용서를 넘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자신 사이의 화해,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공감에 대한 더 넓은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빠르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가는 모습, 차가운 벽을 허물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풍경, 그리고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이 부드럽게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이미지들. 레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경험은 이제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경계들을 허물고 사람들 사이에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가 되었다. 한편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가 정말 드미트리 이바노프였다면 그는 레나에게 메모를 건넨 후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조금은 벗어나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겠지만 그의 내면에는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과 인간적인 성찰의 경험이 작은 씨앗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규칙과 규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레나는 스케치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오해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이해의 불씨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가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이 그 작은 불씨 중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는 앞으로 또 다른 만남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붉은 광장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는 그녀의 산과 예술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며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마치 오래된 흉터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레나는 다음 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대규모 현대 미술 비엔날레에 초청받았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모스크바는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레나의 마음은 예전과 달리 평온했다. 그녀는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외에 며칠의 자유시간을 이용해 도시 곳곳을 다시 둘러보았다. 물론 붉은 광장도 다시 찾았다. 여전히 그곳에는 위병들이 서 있었고 관광객들은 그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레나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위병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도시의 일부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위병 중 한 명을 바라보았다. 젊고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아마도 몇 년 전의 드미트리처럼 혹은 그 이전에 그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서 있을 것이다. 레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짧은 응원을 보냈다. 힘내요, 젊은이. 당신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붉은 광장의 전경을 사진으로 담았다. 바실리 성당의 화려한 둠, 크렘린의 붉은 벽,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위병의 작은 실루엣까지. 그 사진 속에는 이제 그녀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선 더 넓고 객관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비엔날레에서 레나는 화해를 주제로 한 신작들을 선보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여러 조각으로 깨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거울을 모티브로 한 설치 작품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깨진 조각들은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상징했지만 그것들이 다시 모여 하나의 새로운 형상을 이루는 모습은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시 기간 중 레나는 우연히 안나 페트로브나와 비슷한 인상의 노부인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전시장을 찾았는데 레나의 작품 앞에서 손녀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었다. 레나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노부인은 레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레나 화가님 아니세요? 몇 년 전에 붉은 광장에서 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손녀가 위병 아저씨 신기하다고 가까이 가려다가 제가 말렸었죠. 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아이에게 해주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하하, 별 말씀을요.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노부인은 레나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화가님의 그림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깨진 거울 작품은 꼭 우리 사는 모습 같네요. 상처받고 깨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레나는 노부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예술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날 밤 레나는 호텔 방에서 다시 한번 드미트리가 남겼던 메모를 꺼내보았다. 이제 그 메모는 그녀에게 단순한 사과의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선 이해와 연결의 증표이자 그녀가 예술가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과 같았다. 그녀는 메모를 소중히 다시 접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낡은 스케치북 첫 장에 끼워 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붉은 광장의 기억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차가운 규율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온기와 이해의 가능성을 믿으며 레나의 모스크바 비엔날레 참여는 그녀의 예술 경력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녀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중 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그녀의 작품은 이제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경계와 화해